네가 못생겨서 그래. 언니는 말했다. 네가 더 못생겼어. 내가 말했다. 쌍둥이 자매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못생겼다고 싸우는 걸 형부는 재미있어 했다. 형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짜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형부는 언니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위에 투명 종이를 올려놓고 글씨 연습을 했다. 엄마, 정말로 달빛에 무지개가 생겼대요. 어떤 사진 작가가 그걸 찍었대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거봐,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싶으면 꼭 있더라. 어머니의 말처럼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싶은 것들을 상상하며 늙어갔으면 좋겠다. 매일 맥주, 세 모금을 마시며 이거 1년 모았다가 우리 꽃놀이 가자.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가,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어머니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다. 안녕하세요. 영자 오디오북 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윤성희 작가님의 못생겼다고 말해줘입니다. 45살의 미혼모가 되어 쌍둥이 딸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유학을 가서 결혼을 했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어머니 곁에서 함께 지내며 언니의 죽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동생은 언니인 척 어머니와 통화하고 형부는 언니인 척 편지를 보냅니다. 과연 어머니는 언니의 부재를 정말 모르는 걸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다니다 그만두게 된 어머니에게 동요 학교종은 소울뮤직입니다. 딸은 전신줄에 앉은 새의 사진을 찍어 학교종의 악보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들을 딸에게 들려주는데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왠지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머니의 딸이고 내 자식의 어머니인 우리 모두의 엄마의 이야기를 못생겼다고 말해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못생겼다고 말해줘. 윤성희. 오늘 저녁엔 삼계탕이나 먹자. 어머니가 김 빠진 맥주로 벤자민 잎을 닦으며 말했다. 화분은 모두 13개였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2그루씩 물을 주고 잎을 닦았다. 오른쪽부터 2개씩. 그렇게 일요일이 되면 벤자민 화분 하나만 남았다. 13개의 화분 중에서 내가 이름을 아는 유일한 나무였는데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서 잎을 닦는 데만 2시간이 좋게 걸렸다. 거실에 술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발톱을 깎으며 탁, 탁 소리에 맞춰 침을 삼켰다. 엄지발톱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손가락으로 발톱을 눌러보았다. 아직까진 아프지 않았다. 맥주로 잎을 닦으면 진딧물이 끼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 뒤 어머니는 매일 저녁 맥주를 한 잔 마셨다. 내가 퇴근길에 맥주 한 캔을 사가지고 오면 어머니는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정민이네서 샀어? 나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응, 정은이네서. 정은이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PC에서 남편과 세탁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캐러멜을 훔친 적이 있었다. 저녁밥을 지으러 간 정은이 어머니 대신 정은이가 가게를 보고 있었을 때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중학교로 진학한 뒤
어느 날 나는 집담 안상가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정은이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나와 눈이 마주친 정은이가 말했다. 비밀이야. 난 너 캐러멜 훔친 거 여태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 그때 내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고자질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정은이 어머니가 천자문만 들여다보면서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 어쩌다 내가 퇴근이 늦거나 일찍 가게 문을 닫을 일이 있거나 그런 날이면 정은이 어머니는 맥주 한 캔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게 문에 매달아 놓았다. 어머니는 맥주를 세 모금만 마셨다. 안주는 김 한 장이면 끝. 그리고 남은 맥주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미지근한 물에 맥주를 섞어 세수를 했다.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남은 맥주로 화초의 잎을 닦았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뱃살이 늘었다. 맥주로 세수를 한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어머니는 우겼다. 내가 사준 화장품 덕이라고 나는 우겼다. 분리수거를 하는 화요일이면 어머니는 7개의 캔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가 한다고 해도 한사코 당신이 한다고 우겼다. 사는 건 네가, 버리는 건 내가. 어머니는 잎이 반들반들해진 벤자민을 뿌듯하게 바라보았다. 그럼 점심은? 내가 물었다. 아무거나 먹어, 배 안 고파.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화장실로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변비야, 내가 소리쳤다. 손 닦아,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깎은 손톱과 발톱을 모아 화분 속에 파묻었다. 앞집 아주머니가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팬티 7장, 수건 10장. 내가 저 옆였네 저러고 살 줄 알았다니까.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면서 중얼거렸다. 팔걸이 부분 가죽이 동그랗게 벗겨져서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눈사람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검지로 팔자 모양의 자국을 반복해서 따라 그렸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잠이 온다고 했다. 어머니는 앞집 아주머니와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니 30년도 더 지난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저런 일들. 비가 오는 날도 우비를 입고 옥상에서 국민체조를 하던 앞집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하루를 견딜까? 이제는 아저씨 대신 아주머니가 옥상에서 국민체조를 했다. 환기 좀 시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죽을 때 깨끗한 속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앞집 옥상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텔레비전을 틀었다. 광대복장을 하고 노래 부르는 남자를 보고 어머니가 웃었다. 그러고는 언제 웃었냐는 듯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리모컨에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소리 없이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입모양만 보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바람이 차네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목도리를 풀어 어머니의 목에 둘러주었다. 이젠 개나리가 피었잖니. 어머니가 목도리를 도로 내 목에 둘러주었다. 어머니는 개나리가 피면 시장에 가서 달래니 냉이니 쓴박이니 하는 봄나물을 잔뜩 사와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었다. 그러고는 내복을 벗었다. 꽃샘추위가 찾아와도 다시 내복을 꺼내 입지 않았다.
삼계탕을 파는 식당은 걸어서 15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다. 삼계탕으로 업종 변경을 하기 전 칼국수를 팔았을 때 우리들은 그 식당에 자주 갔다. 애호박, 표고버섯, 달걀지단, 고명을 어찌나 가지런하게 올려놓는지 젓가락으로 모양을 흩뜨리는 게 미안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갔던 게 2년 전 여름이었나. 정전이 2번이나 될 정도로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다. 바람 때문에 우산이 자꾸만 뒤집어졌다. 우비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니들은 좋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도. 비에 젖은 양말을 벗고 맨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게 주인은 이젠 칼국수를 팔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20년 동안 국수 반죽을 하면서 밤마다 손목과 어깨 통증에 시달렸다고. 저도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가게 주인이 말했다. 난 30년도 넘게 이 집에서 칼국수를 먹었어. 이젠 안녕이네.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비에 젖은 양말을 다시 신었다. 나는 젖은 양말을 신기 싫어 우산살에 양말을 매달았다. 집에 돌아오니 발가락이 퉁퉁 불어 있었다. 그 발을 보면서 어머니는 짬뽕이나 시켜 먹자 하고 말했다. 다신 그 집에 안 간다면서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이젠 걷는 것도 힘드네. 어머니의 발걸음에 맞추다 보니 20분이 넘게 걸렸다. 갑자기 허기가 졌다. 메뉴를 한참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전복 하나와 보통 하나를 주문했다. 5,000원이나 가격 차이가 났다. 나는 가위와 집게를 들고 깍두기와 배추김치를 잘랐다. 잘게 잘라라, 어머니가 말했다. 종업원이 전복 삼계탕을 어머니 앞에, 보통 삼계탕을 내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을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종업원이 가고 나자 어머니는 당신의 삼계탕과 내 삼계탕을 바꾸었다. 나는 닭을 먹기 전에 전복을 먼저 먹었다. 이렇게 작은 게 한 개에 5,000원이나 하다니. 전복 껍데기는 푸른색이었다. 껍데기를 집어 그걸 숟가락 삼아 삼계탕 국물을 떠먹었다. 자연산과 양식은 껍데기의 색깔을 보고 구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푸른색이 자연산이었는지 양식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음식을 남겼다. 나는 어머니의 것까지 닭다리 3개를 먹었다. 가게 주인이 서비스라며 인삼주를 내왔다. 더 이상 칼국수 반죽을 하지 않아서인지 가게 주인은 턱선이 사라질 정도로 살이 쪘다. 인삼주를 한 잔 마시고 어머니가 말했다. 맛이 없어. 그래도 가게 주인은 웃었다. 또 오세요. 다음엔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빈말이라도 또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맛이 없는데도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는 게 예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맛없는 식당 천지가 된 거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는 왔던 길을 다시 걸었다. 어머니가 트림을 했다. 나도 트림을 했다. 어머니가 걷다 멈추고는 손가락을 들어 1, 2, 3, 4, 5, 6 하고 숫자를 세었다. 하나가 맞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전신줄이었다. 5개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다시 길을 걸었다. 또 전선이 보였고 이번에는 줄이 9개나 되었다.
줄이 5개면 어머니는 전신줄을 오선지 삼아 학교 종이란 노래의 악보를 상상하고는 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학교 종이란 노래를 배우기도 전부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니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였는지 몰라. 다 내 덕에 머리가 좋은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애를 지우라며 욕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학교 종의 악보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노래를 불렀을까. 바람은 찼지만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는 듯했다. 신발끈 풀어졌네. 어머니가 오른쪽 발을 살짝 들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의 신발끈을 묶었다. 운동화 끈이 파란색이었다. 파란색 리본을 한참 들여다보다 왼쪽의 신발끈도 풀어 다시 묶었다. 양쪽의 리본 크기가 달랐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풀어 다시 묶었다. 이상하지, 이 신발은 언제나 오른쪽 끈만 풀려. 한 번도 왼쪽 끈이 풀린 적이 없단다. 한 번도.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신발끈을 묶는 이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이게 내 꿈이었단다. 신발끈을 묶어주는 자식을 두는 거. 어머니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웃었다.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웠다. 얼른 가요. 추워요. 정말이야.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를 살 때였어. 화장품 가게를 하던 친한 언니를 따라 단풍 구경을 가기로 한 어머니는 큰 맘을 먹고 운동화를 사러 갔다고 한다. 신발 가게에는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그 남자 가마가 3개인 게 지금도 기억나. 남동생 부부가 지방으로 이사를 간 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막걸리 3통씩을 먹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된 44살의 노처녀에게는 기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생각했어. 이렇게 신발끈을 묶어주는 근사한 아이를 하나 낳아야겠다고.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하고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나는 속으로 믿어요 하고 말했다. 45살의 미혼모가 될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숲, 꼬깃꼬깃, 도마뱀, 단어들이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졌다. 매일매일 중얼거리다 보면 하늘을 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정은이 내가 보이자 나는 어머니의 팔짱을 풀고는 가게로 뛰어들어갔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맥주를 3모금 마셨다. 김 한 장도 3번에 나눠 먹었다. 그런데 왜 하필 학교 종이에요? 얼룩송아지나 산토끼도 있는데. 학교 종은 음표에 꼬리가 안 달렸거든. 어머니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나는 웃지 않았다. 그러다 잠들기 전에 무슨 말인지 깨닫고 혼자 웃었다.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 애매 자동차는 조수석이 너무나 더러워 앉을 수가 없었다. 매주 월요일은 나트륨을 덜 먹는 날이었고 그래서 음식들이 싱거웠다. 시금치 무침은 그냥 데친 시금치를 먹는 기분이었다. 수출 물량이 늘면서 회사는 공장을 증축했다. 직원이 늘자 구내식당에 앉을 자리가 모자랐다. 늦게 가면 20-30분은 줄을 서야 했고 그러다 보니 11시 40분부터 식당으로 가는 직원들이 늘었다. 식당을 새로 짓거나 점심시간을 부서별로 달리해야 한다는 건의가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때 누군가 이런 의견을 냈다. 식당을 새로 짓는 대신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방용 밀폐 용기와 도시락 용기를 파는 회사에 점심 풍경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의견이 채택되었고 우리 팀은 구내식당용 도시락을 디자인했다. 2단 도시락으로 하자는 의견과 식판에 투명한 뚜껑을 덮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도시락이라면 모름지기 2단이나 3단이어야죠. 그게 아니면 도시락이랄 수 없지 않아요? 신입사원 L은 2단 도시락이 채택되지 않으면 앞으론 점심시간에 햄버거만 사 먹겠다며 우겼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 지금까지 계속 식판이에요. 식판. 하지만 L이 햄버거를 사 먹은 건 겨우 3일 뿐이었다. 식판 모양의 도시락이 채택된 이유는 간단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주문했으니까. 싸기도 편하고 식기세척기에 넣기도 편한 걸 만들어줘. M이 도시락을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M은 고개를 흔들었다. 오늘 반찬 맛있어? 응. 차문 좀 잠그고 다녀. 나는 M이 자리에 앉는 동안 M의 도시락을 들어주었다. M이 문의 등을 기대앉아 내 쪽으로 다리를 뻗었다. 나는 M의 무릎에 도시락을 올려주었다. 나도 반대편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일부러 네가 디자인한 걸로 골라왔지. M이 도시락 뚜껑을 벗기면서 말했다. 근데 이걸 디자인이라고 하다니 나랑 부서 바꿔야겠네. 식판 도시락은 별다른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국물이 새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일반 식판보다 더 작고 더 오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뚜껑은 밥과 국과 반찬의 경계선마다 패킹 처리를 해서 식판에 밀착이 되도록 했다. 시제품을 만들어 보니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압축이 되어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고 뚜껑에 수증기 배출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을 했다. 팀장은 팀원들에게 도시락 뚜껑에 마음껏 그림을 그려 넣으라고 했다. 천장에 매달린 굴비를 그려 넣은 직원도 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적어 넣은 직원도 있었다.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이 생선을 드세요. 밥을 다 먹고 노래 한 곡을 부르세요. 그런 문구들과 함께. 그렇게 뚜껑 그림이 다른 7종류의 도시락이 완성되었다. 나는 투명한 뚜껑 위에 밥, 국, 반찬, 김치라고 적었다. 아줌마들이 제발 김치라고 써진 칸에 김치를 담아주면 좋겠다. 참, 그런데 김치는 반찬이 아닌가? M은 밥을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켰다. 그럴 줄 알았다면 뚜껑에 이렇게 적을 걸 그랬다. 100번씩 씹으세요. 어떤 직원은 내게 반찬이라고 하지 말고 갈비찜이라고 적었어야 한다고 투덜댔다. 오곡밥, 고깃국, 생선구이, 제철 나물, 불고기, 국산 김치 이런 식으로. M은 내가 남긴 시금치 무침을 가져다 먹었다. 밥을 다 먹은 다음 우리는 트렁크에서 버너와 코펠을 꺼내 물을 끓였다. 나는 녹차를, M은 커피를 마셨다. M은 회사 기물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었다. M은 화장실 문에 붙어 있는 광고판을 유성펜으로 검게 색칠을 하다 걸렸다. 사장 전용 화장실을 빼고 회사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그렇게 했다. 남자 화장실까지. M이 광고판을 망가뜨린 이유는 거기 적힌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글을 볼 때마다 M은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변비까지 걸리게 되었다. M은 밀폐용기 생산 라인에서 일을 했다. 뚜껑이 제대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일을 15년이나 했는데
남들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불량품을 찾아냈다.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M을 자르지 못했다. 그 사건 후 나는 M에게 쪽지를 보냈다. 실은 나도 그랬다고, 고맙다고. 사람들이 빈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직원이 늘어났다. 우리는 언제나 주차장이었지만 추울 때는 뒷좌석에서, 따뜻한 날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도마뱀, 삽. 나는 2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생각해 보았다. 도마뱀 본 적 있어? M은 어렸을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도마뱀을 잡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꼬리가 잘려도 또 자란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도마뱀의 꼬리를 잘랐다고. 난 꼬리가 잘리면 바로 자라는 줄 알았거든. 10분이나 붙잡고 있어도 꼬리가 안 자라길래 놔줬어. 숲, 꼬깃꼬깃, 도마뱀, 삽. 4개의 단어들을 연결해 보니 숲속에 버려진 산장이 떠올랐다. 10년, 20년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 가는 길에 내가 반납할게. M이 자신의 도시락 위에 내 도시락 그릇을 올려놓았다.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목소리를 몇 번 가다듬고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점심 먹었어? 나는 목소리 끝을 올렸다. 조금 더 가늘게. 응, 미역국에 밥 말아 먹었어.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공부만 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라고 잔소리를 했다. 잔소리는 늘 똑같았다. 하지만 짜증을 내면 안 된다. 언니는 늘 친절하고 착한 딸이었으니까. 참, 거긴 밤이지, 얼른 자라.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통화가 끊어진 전화기에 대고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노래를 불러보았다. 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르려 했는데 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형부에게 메일이 한 통 왔다. 살이 5kg이나 늘었다고 했다.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어. 그러니 걱정 마. 왕성한 식욕이라는 제목으로 된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접시가 작아 보일 정도로 커다란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사진이 보였다. 한 손에는 포크를 들고 다른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나는 배가 나온 중년 아저씨가 되면 재혼도 못할 거라는 답장을 보냈다. 형부와 언니가 결혼을 하기 전 우리 셋은 자주 여행을 다녔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남해의 모든 섬을 가보는 게 언니의 소원이었고, 그러자니 하루나 이틀은 섬에서 잠을 자야 했고, 그러자니 어머니에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했다. 언니의 결혼식 날, 여태까지 내가 남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모두 언니 때문이라며 나는 투덜댔다. 네가 못생겨서 그래. 언니는 말했다. 네가 더 못생겼어. 내가 말했다. 쌍둥이 자매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못생겼다고 싸우는 걸 형부는 재미있어 했다. 그때마다 형부는 늙으면 더 못생겨질 텐데 하고 놀렸다. 그건 세상이 곱지 않은 시선을 견디는 우리만의 주문이었다. 넌 너무 못생겼어. 넌 너무 못됐어. 넌 너무 뚱뚱해. 그렇게 둘이 서로에게 욕을 하면서 우리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언젠가 외할아버지의 제사가 있던 날, 술에 취한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누나, 내 자식들은 왜 하나같이 속을 썩이지? 내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외삼촌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자식들이 너무 속을 썩여 불면증 환자가 되었다. 큰오빠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연애를 하더니 군대도 가기 전에 애아버지가 되었고, 둘째 오빠는 오토바이를 훔치다 걸려 퇴학을 당하더니 결국 퀵서비스 기사가 되었다. 우리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난 외삼촌의 늦둥이 딸은 너무나 공부를 못했다. 걔는 하루 종일 거울만 들여다봐요. 외삼촌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외삼촌 앞에서 반듯하게 보이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말했다. 넌 효자였잖니, 난 불효녀였고. 그러니 자식들이 거꾸로 된 거야,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덧붙였다. 비결이 하나 있긴 해. 쟤들 어렸을 때 난 질문을 자주 하지 않았어. 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왜 그리 유치한 질문을 자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 좋아, 사랑해, 이런 걸 안 물었더니 알아서 크던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거꾸로 우리는 자주 어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 엄마, 이 옷 좋아? 엄마, 공부 잘하니 좋아? 엄마, 화장품 사주니 좋아? 그때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대답했다. 응, 좋아, 아주 많이 좋아. 나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학교종의 악보를 찾았다. 프린트를 해서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어린이용 숟가락과 젓가락 세트 디자인을 조금 손보았다. 분홍색 아니면 파란색. 지난 10년 동안 그 색을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결국 팔리는 건 분홍색 아니면 파란색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포크가 붙어 있는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걸 좋아했다. 그것 때문에 젓가락질을 남들보다 늦게 배웠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하나로 붙어 있는 제품을 인터넷에서 팔길래 하나 사봤는데 포크와 숟가락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보단 못했다. 무엇보다 예쁘지가 않았다. 녹차를 4잔 더 마시고 화장실을 5번 왔다 갔다 했더니 퇴근 시간이 되었다.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사거리까지 걸었다. 30분에서 4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애미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애미 운전하는 차를 탄 적이 없었다. 내 차가 소파인 줄 아나 봐. 얘도 달릴 줄 알아. 애미 말했지만 나는 그 낡은 차의 뒷좌석에서 밥을 먹을 때면 영원히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낮잠을 자고 차를 마시면서 늙어가고 싶었다. 길을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전신줄을 세어보았다. 5개보다 많거나 적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길래 따라가 보았더니 닭강정을 파는 가게였다. 오픈 기념으로 50% 할인을 한다고 써 있었다. 나는 10분을 기다렸다가 5,000원어치를 샀다. 매운맛과 중간맛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반반 섞어달라고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선지 모양의 전신줄을 발견했다. 줄의 간격도 일정했다. 거기 비둘기가 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버스 2대를 그냥 보냈다. 마침내 비둘기 3마리가 줄에 앉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정은이네 가게에서 맥주 한 캔을 사고 집에 돌아오니 닭강정이 차갑게 식었다. 차가운 닭강정에 어머니가 맥주를 마셨다. 나는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땡땡땡이네.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두 번째 줄에 두 마리, 첫 번째 줄에 한 마리, 쏠쏠미. 나도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 새가 흰색이면 더 좋았을 텐데. 일요일이 되자 어머니가 누룽지 삼계탕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나는 식당 검색을 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별표가 평균 4개나 되는 식당이 있었다. 택시 부를까요? 어머니가 이왕이면 모범 택시를 부르라고 했다. 요금이 8,000원이 나왔는데 10,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닭다리 하나를 먹더니 더 이상 고기에는 손 대지 않았다. 대신 누룽지탕을 3그릇이나 비웠다. 나는 어머니가 남긴 닭다리를 마저 먹었다. 동치미는 별맛이 없었다.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탔다. 정류장에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어머니가 하늘을 가리켰다. 달 봐라. 보름달은 보름달답게 크고 둥글었다. 우리는 제자리에 서서 한참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에도 무지개가 생길까요? 그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아니, 달무지개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할래.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시 길을 걸었다. 주말 농장을 지날 때 어머니가 퀴즈를 냈다. 저 모종은 뭐게? 나는 고추라고 대답했다. 땡, 틀렸으니 이따 맥주는 네가 사렴. 나는 맥주는 늘 내 돈으로 샀다고 말하려다 말았다. 나무로 만든 푯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저기는 형민이네. 그 옆은 윤이 윤정이네. 어머니는 푯말에 적힌 12가족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 막상 형민이네는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윤이 윤정이는 자매겠지. 그 집은 지난주에 방울토마토를 심었더라. 나는 주말 농장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고추 모종이 자라는 걸 구경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어머니는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윤희, 윤정, 형민이를 상상해 보았겠지. 입이 터지게 상추쌈을 싸서 먹는 모습을. 노을이라고 이름표를 붙인 집도 있다. 노을이 아이 이름일까? 아니면 노을을 좋아해서 그렇게 지었을까? 노을이네는 농사를 짓는데 게으른 집이어서 2주 전에 고추 모종 10개를 심고는 아직까지 무소식이라고 했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 끝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다. 있잖니,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텔레비전 공개방송을 구경하던 방청객이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 웃다가 애를 낳았다니. 그건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던 뉴스 중 하나였다. 코미디 프로그램 공개 녹화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사건 덕분에 12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던 개그맨이 실시간 검색어 2위를 차지했다. 만삭의 여자가 아이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웃었던 코너의 주인공이었다.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재미가 없는 코너여서 여자가 왜 그때 웃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에 봤던 코너를 생각하다 뒤늦게 웃음이 터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암튼 여자 덕분에 검색어 2위에 오른 개그맨은 출산 선물로 유모차를 선물했다. 그 아이가 커서 개그맨이 되면 좋겠구나. 나는 어머니와 팔짱을 끼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숨을 크게 쉬었다. 그러더니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니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난 코미디는 빠짐없이 봤단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어. 유명한 냉면집이라
점심시간이면 앉을 자리가 늘 부족했지. 한 모녀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같이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혼자서 밥을 잘 사 먹었다. 혼자 식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만큼 바보는 없다고 어머니는 늘 말했다. 고등학생이 된 딸들에게 혼자 밥 사 먹기 훈련을 시키기도 했으니. 어머니 앞에 앉은 모녀는 비빔냉면과 물냉면을 시켰다. 무슨 일이 있는지 여자는 우울해 보이더라. 비빔냉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혹시 매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니가 팔짱을 풀더니 넌 그래서 여태 애인이 없는 거야 하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는 엄마 옆에서 말없이 물냉면을 먹던 아이가 갑자기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며 어느 코미디언의 흉내를 냈다. 비빔냉면을 먹던 여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씹던 냉면 가닥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튀었다. 그때 생각했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정말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신발끈 때문이라면서요. 내가 언제? 어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했다. 정은이네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입구에 매달린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정민이네는 어디 갔나 보네. 오늘은 외상술을 먹네. 어머니는 어째서 아직까지 정민이네라고 부르는 것일까? 정은이네 어머니가 그토록 잊고 싶은 이름을. 어머니의 이야기는 매주 달라졌다. 다음 일요일이 되자 이번에는 오리 백숙이 먹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가 다리 한쪽을, 내가 다른 한쪽을 먹었다. 곁들여 나온 반찬이 맛있어서 2번이나 반찬을 더 가져다 먹었다. 특히 오이무침과 동치미는 입맛을 돌게 해서 평소보다 과식을 했다. 맛은 있었지만 또 가고 싶지는 않네. 어머니가 집에 오는 길에 말했다.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노을이네는 고추 모종을 심은 이후 아직까지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나는 삽이라는 단어의 모양을 생각해 보았다. 삽이란 말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누굴까? 도마뱀, 삽, 바닥. 나는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손금은 참 신기해요.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내 손바닥 위에 당신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려고 한 거야. 어머니는 당신의 손금에는 자식운이 없다고 했다. 그건 어머니를 짝사랑했던 철물점 사장이 한 말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 손을 한번 잡아보려는 속셈이었는데 손금에 자식운과 결혼운이 없는 걸 보고는 같이 저녁 먹자는 말을 취소했다. 자기는 3대 독자라나. 암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를 보았다. 사주에도 자식운이 없다고 나왔다. 그래서 결심했지.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정말이야. 그 다음 주에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친구들과 김밥을 싸서 꽃구경을 갔을 때였다. 호수가 있는 공원이었다. 친구들은 보트를 타자고 했다. 어머니는 물에 빠진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죽는 악몽을 자주 꾸었다. 그래서 수영장은 물론이고 대중목욕탕도 자주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돗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이 배를 타는 것을 구경했다. 배가 고파서 김밥 하나를 몰래 집어먹었다. 그랬더니 더 배가 고파져서 또 하나를 먹었다.
막 3개째 먹으려 할 때였다. 배가 뒤집힌 건. 그 사고로 친구 둘을 잃었다. 친구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정말이야. 또 그 다음 주에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자살을 하려다 끈이 끊어져 실패를 한 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였다나. 암튼 술집 종업원에서 상가 건물을 5개나 소유하게 되기까지 해 인생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는 점점 술이 늘었다. 술에 취한 어머니에게 여자는 언니라고 불렀다. 동갑끼리 무슨 언니.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하고 생각했단다. 세상에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고. 나에게 사기치지 않는, 정말이야. 설악산 단풍이 아름다워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런 절경을 혼자 보는 건 죄인 것 같았어. 눈사람을 보다가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단다. 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폭설이 내리면 항상 눈사람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키보다 큰 눈사람은 만들지 못하게 했다. 나는 아무리 눈사람이라도 내 자식보다 키가 큰 건 싫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속도에 맞춰 눈사람의 키도 커졌다. 고깃집에서는 1인분을 팔지 않아서라는 황당한 이유도 있었다. 그 사이 산삼을 넣어준다는 삼계탕 가게도 갔고 녹두를 넣고 죽을 끓여준다는 가게도 갔다. 굴삼계탕, 추어삼계탕, 세상에 상상도 못해본 삼계탕들도 먹어보았다. 일요일마다 외식을 했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에서 언니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 어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가 받았던 편지를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형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짜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형부는 언니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위에 투명 종이를 올려놓고 글씨 연습을 했다. 이젠 언니가 쓴 편지보다 형부가 쓴 편지가 더 많아졌는데 섞어 놓으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노을이네는 더 이상 텃밭을 가꾸지 않았다. 잡초가 무성했다. 나는 퇴근길이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전신줄에 새가 앉기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버스가 지나갔다. 새들로 학교종 악보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어서 2달이 지나도 완성하지 못했다. 나는 M에게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곧 어머니 생신이거든. 이 사진들을 모아 선물할 거야. 솔과 밀을 만드는 것은 그나마 쉬웠다. 참새로 만든 쏠쏠, 비둘기로 만든 쏠쏠, 뚱뚱한 비둘기와 날씬한 비둘기로 만든 미미. 나는 사진들을 순서에 맞게 펼쳐 놓았다. M이 노래를 불렀다. 아직 찍지 못한 부분은 허밍으로 불렀다. 솔직히 라하고 레하고 도는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고백했다. 그럼 라하고 레하고 도가 없는 동요를 찾아봐. M이 말했다. 나는 M에게 꼬리가 하나도 없는 악보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꼬리, 꼬리. M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아 하고 소리쳤다. 팔분음표 말하는 거야?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게 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학교 종이란 동요를 매일 불러본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돈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전선이 6줄이면 되잖아. 저기도 6개네. 애미 회사 담장 밖을 가리켰다. 건너편 하늘을 전선 6줄이 가르고 있었다. 우리는 애매 자동차에 기댄 채 맨 아랫줄에 새가 앉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개 이름이라는 말 좀 웃기다. 개는 무슨 뜻이지? 우리는 개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았다. 계획, 계산, 계란, 계속, 계절, 혹시 계단? 계단 모양을 생각해보니 오선지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만화영화처럼 그려졌다. 아이는 고무줄놀이를 하듯 선들을 밟고 뛰고 넘어진다. 계단, 계명, 형제 같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새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다. 애미 빈 도시락 그릇들을 들고 공장으로 돌아갔다. 나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새는 오지 않았다. 박 차장이 왜 늦었느냐고 물어서 공장에서 시제품을 보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형부가 영양제를 사서 보냈다고 메일을 보냈다. 매일 저녁을 사 먹는 단골 식당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려왔다. 혼자 밥을 사 먹는 두 남자는 가끔 합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이지. 어쩌다 맥주라도 한잔하고 싶을 때 형부는 그렇게 덧붙였다. 퇴근을 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저 멀리 낮부터 기다렸던 전선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얼른 주차장 쪽으로 달려갔다. 휴대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새가 날아갔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만두가 먹고 싶다고 했다. 고기만두 1인분과 김치만두 1인분을 사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나는 김치만두를, 어머니는 고기만두를 먹었다. 잠들기 전 애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새 2마리가 2번째 줄과 3번째 줄 사이를 날아가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프린트해서 참새로 만든 쏠쏠 옆에 붙였다. 쏠쏠 날아. 애미 알려준 방법대로 새가 날아오르는 찰나를 기다렸다가 레음을 찍었다. 새가 날아가는 속도를 휴대폰의 카메라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새의 날개가 오선지의 줄을 건드렸다. 나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는 버튼을 눌렀다. 100번 찍으면 그중 하나는 제대로 된 게 있겠지. 눈을 뜨고 찍은 걸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랬다. 날이 더워져 자동차 창문을 열어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애매 자동차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는데 애당초 에어컨이 고장난 중고차를 샀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고장낸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고치는 게 아깝다며 M은 절대 에어컨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내 돈으로 고칠게. 이 뒷자리는 내 소파니까. 고마워. 사양 안 하고 받을게. 그건 그렇고 적어봐. M이 회사 담장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 6개의 전선 중 맨 아래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와 M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찰칵 하고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어머니는 새들로 만든 악보를 선물 받자 내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학교 종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다.
눈을 감고 눈썹을 바르르 떨면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어째서 어머니가 학교종이라는 동요를 부르지 않았는지 알 것만 같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어머니에게만 불러주는 노래였다. 어머니는 내가 선물해준 새 악보를 거실 벽에 길게 붙여놓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악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이런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숲, 꼬깃꼬깃, 도마뱀, 삽, 바닥. 언니의 다이어리 맨 앞장에 적혀 있는 단어들. 자꾸 중얼거리다 보면 이 단어들이 하나로 연결될까. 마치 별들이 별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언니가 왜 죽고 싶어 했는지도 알게 될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옆에 서서 쏠쏠나라 쏠쏠미 하고 개 이름으로 노래를 불렀다. 엄마, 정말로 달빛에 무지개가 생겼대요. 어떤 사진작가가 그걸 찍었대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거봐,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싶으면 꼭 있더라. 어머니의 말처럼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싶은 것들을 상상하며 늙어갔으면 좋겠다. 매일 맥주, 세 모금을 마시며 쌍둥이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때까지.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나는 자는 어머니를 깨워 윷놀이를 하자고 할 것이다. 어머니는 막고를 싫어하니까. 고스톱은 셋이 쳐야 제맛이지. 나는 말 세 개를 엎어 한꺼번에 가다가 두 번이나 붙잡힐 것이다. 어머니는 윷 도사다 던졌다 하면 윷, 나는 개 아니면 도다. 5판을 내리진 나는 어머니의 저금통에 5만 원을 넣는다. 이거 1년 모았다가 우리 꽃놀이 가자.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가,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어머니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다. 내 돈으로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나는 괜히 심통이 나서 6판을 뒤집는다. 10번에 한 번 이길까 말까. 앞으로 내 기록이 그러할 것이다.